안녕하세요. 이페스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올해 이페스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또 뭐 단과든 또 패키지로 들으셨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 기출된 문제를 좀 풀이하면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이 이제 뭐 실무자에게 유리하다, 뭐 실무자 전업수험생한테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객관적인 의견은 절대 실무자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실무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요. 삼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배상책임보험이든 그 해당 분야의 실무자지 이 세 과목을 전부 다 다루는 실무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그들이 가들 플러스 요인일 수 있죠. 근데 전업수험생들만큼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많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닥 실무자가 정말 유리한 시험은 아닙니다. 이번 시험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가 유리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있긴 해요. 실무자가 유리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예를 들면 약술 3번 같은 문제들, 실무자들이 항상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쓸 수 있겠죠. 쓸 말이 수험생보다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쓸 수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걸 아쉬워하는데, 그러면 수험생들이 전혀 모르는 문제, 알 수 없는, 실무자만 알 수 있는 문제였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교재는 모르겠는데 제 교재에 다 들어져 있는 문제예요. 기본 강의 시간에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실무자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사인 제가 볼 때 실무자가 유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험생이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기본 강의 시간이나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지어 약술 5번, 4번 이런 문제들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가 특강 시간 때 또 기본 강의 시간 때 이거는 사례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실무자한테만 유리한 거냐? 똑같이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실무자가 유리하게 쓸 수 있었겠지만 기본 강의를 듣고 동일한 기준에서 공부했을 때 전혀 수험생이 불리한 시험은 아니었다. 그렇게 출제된 시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도 논란이 있는 계산 문제도 아니었고요. 물론 사례에서 운행자냐 운전자냐를 두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뭔 결론으로 써도 일관된 주장이면 제가 생각할 땐 다 일정한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너무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들이 아마 타차운전담보 특약에 대해서 다들 강조하고 다들 아마 모의고사나 문제들로 다 냈을 거예요. 저도 요번에 유력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계속 했었고 다양한 타차의 유형들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풀어봤었는데요. 너무나 노멀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꽈서 구체적인 사고의 사례에 대해서 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타차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치는 게 아닌 조금 다른 자녀나 배우자를 두고 다치는 사안들이 생겼다면 조금 더 변별력이 있어 보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고요. 제 교재 200페이지에 이제 타차운전담보 특약이 나와 있고 제가 수차례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4일 11시경 A와 B는 각각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A는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자, 여기가 문제였죠. 이 C의 요청. 자, C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C와 동료 직원은 동승했고요. 다른 동료 직원의 결혼식장, 이게 또
동료 직원의 결혼식장에 함께 가던 중 사고, 업무와 관련성은 없습니다. 즉 산재와 관련된 내용들은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고로 C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D는 후유장애 1급, 7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남게 됐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이 A와 C 관계에 이 C는 운행자임은 기준에 뭐 논점이 없어요. C는 운행자임의 논점은 없어요. 얘를 운행자로 볼 것이냐 운전자로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들이 많죠. 저는 일단 운행자로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운행자로 보든 운전자로 보든 자기 논리와 주관대로 답안을 작성했으면 저는 답안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운전자로 볼 수도 있고요. 운행자로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들, 나는 운전자로 봤는데 너는 운행자로 썼네. 또는 나는 운행자라고 판단했는데 너는 운전자라고 판단했구나. 이렇다고 해서 점수 안 주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경험칙에 의하면. 일관성 있는 논리대로 답안을 작성했다면 점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운행자 운전자로 답안을 다르게 썼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결국 면부책 여부에 있어서의 결과적인 내용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운행자로 받고 운전자로 받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책임 여부에 있어서도 A를 운행자로 보냐 운전자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모범 답안에 운행자로 봤고요. 자, 제가 이 시험 끝난 후에 메일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메일 받은 내용은 일단 제가 낸 사례에서 보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자로 본 사례들을 제가 모의고사 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로 작성해도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라고 본 사례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게 C의 차 소유자잖아요. 차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운전했으니까 운전자라고 봤다. 아주 맞아요. 그럼 그렇게 답안 작성해도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저는 아쉬웠던 게 이거예요. 문제에서. 자, A하고 C는 일단 직장 동료인데요. 동료도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직장 동료라 그래요. 부장도 독장 동료라 그러고요. 저 밑에 직원도 같은 직장 동료라고 말해요. 외부에는. 직장 동료인데 상하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 동료인데 진짜 친구같이 동기예요. 동기. 정말 편한 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안 좋다거나 길을 알 수 없다거나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의 내용들을 적어줬다면 운행자인지 운전자인지를 판단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요청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은 제가 생각할 때 제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운행자라고 볼 여지, 왜냐면 한번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C하고 A하고의 관계예요. 요청에 의해서 운전을 했는데 C가 A가 더 친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보다. 그 C는 길을 잘 몰라요. 내가 운전을 못하니 네가 전적으로 운전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단순히 운전자라고 볼 수 없어요. 나이가 많은 직장 선배한테 선배님 이거 제 차인데 제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직장 동료가 선배님하고 더 가까운 선배님이니까 또 같은 고향 분이니 갈 때 운전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A를 단순히 운전자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주도적으로 운전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C가 더 상급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C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차니까 좀 더 주도적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를 부탁을 시켰어요. A한테. 지금 만약에 밑에 동료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야, 이거 너가 좀 운전 좀 해줘라. 그때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죠. A가 운전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 사례만 보고는. 그러니까 운행자, 운전자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로 답안을 이해하고 해석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은 물론 출제자가 얘를 운행자로 봤다, 운전자로 본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런 완벽한 구체적인 운전자, 운행자라는 걸 찾기가 사실은 이 단순히 요청만 가지고 운전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세부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운행자라고만 무조건 결론 내리기에는 요청도 있었고 어떤 상하관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운행자다 운전자라 물론 답은 있을 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한 명확한 답은. 그런데 그 답에 있어서 조금 내가 운행자라고 답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뒤에 있어서 면부책 여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운전자라고 봤을 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수험생분들의 논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지 마시자고요. 이걸 가지고 뭐 또 뭐 어떤 강사는 이랬고 어떤 강사는 이랬는데 다를 수 있죠. 강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C가 어쨌건 A에게 요청했지만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고요. 동료 직원으로 갔다고 했지만 일정하게 A의 운행 지배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단순히 C를 위한 운전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여서 일단 A를 운행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수험들 중에 유사 문제를 제가 운전자라고 판단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 운전자라고 판단해도 뭐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운행자, 운전자에 대해서 막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전 A를 운행자라고 봤어요. 문제가 뭐예요? 일단 법률상 책임을 논하라고 그랬잖아요. 1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그죠? 그럼 책임을 지는 소유에 해당하는 A, B, 또 C가 나오죠. 얘네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라 그랬어요, 문제. 자, 그러니까 A는 아까 얘기했듯 운행자로 보든 제가 모범 답안에도 운전자라고 봐도 된다고 했어요. 운행자가 된다 그러면 자배법상의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질 거고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질 것이고 운전자가 된다면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두 내용 다 언급하셔도 됩니다. B는 얘는 차 외부인이잖아요. 차 외부인 B와 충돌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직장 동료 운동하던 중 B와 충돌하죠. B와 충돌했을 때 얘 B도 운행자죠. 얘는 운전자 아니죠. 얘는 그냥 진짜 운행자죠. 그죠? 자배법 3조의 운행자예요. 얘는. 따라서 이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다친 C와 D에 대한 책임을 논하라고 했어요. 그죠? C와 D에 대한 책임을. 그럼 결국 C와 D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우리 공부한 대로 작성하시죠. 첫 번째 법률상 책임. 자, A는 운행자 또는 운전자라고 봐도 돼요. 제가 두 개 다 운전자. 따라서 C, D에게 운행자라면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질 거고 운전자라면 C, D에게 민법상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직장 동료라고 했으니까 뭐 운전자라고 볼 수도 있고 운행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건 민법상 책임을 담보하게 돼요. B는 운행자예요. B는 운행자니까 차 외부인, 자기를 위하여 운전한 차 외부인에 해당하는 C, D에게 운행자 책임집니다. 3조의 운행자 책임져요. C는 얘도 운행자죠. C도 운행자잖아요. 얘 자기 차, 자기 소유의 차량이잖아요. 그럼 C는 운행자니까 당연히 D에게 운행자 책임지겠죠. 자기는 상관없죠. 나는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근데 A가 운행자인데 이 C에 대한 문제는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왜? 얘가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 C는 동승자잖아요. 동승자이자 또 차량의 차주예요, 차주. 따라서 얘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잖아요. 우리 이 C를 운행자라고 검토했는데 얘에게 A에게 운행자 책임을 검토해서 운행자 책임을 진다? 아니. 이건 일단 타인성이 배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만약에 운전자라고 얘를 봤다면 A를 운전자의 지위로 봤다 그러면 A에 대해서 A의 운행 지배, A는 운행자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다라고 답안을 작성하면 맞고요. 만약에 A도 똑같이 운행자라고 봤는데 A의 운행 지배가 C와 기준에서 운행 지배의 크기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C는 자기 소유 차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 차량이고 이 차 요청에 의한 내용들이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차량을 C가 탑승하고 있는데 A가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C가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겠지만 자기 차량, 자기 소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C가 운행 지배가 A가 더 직접적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보든 이 C는 타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C에게 자발법상의 책임이 생겨날 일이 없어요. 그죠? A 기준으로. 결국 이렇게 법률상 책임을 언급하면 되고요. 자, 약관상 책임. 자, 약관상 책임은 보험사가 3개가 나옵니다. 자, 갑보험사 나오고요. 을보험사 나오고 병보험사 나오는데, 자, 이게 문제가 지금 배점이 얼마예요? 15점이죠? 15점짜리 배점을 우리 공부한 대로 3쪽, 4쪽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시간 다 날아가니까. 지금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다 쓰고 있냐고요. 딱 한 2장 정도 쓰는 게 맞아요. 이거는 더 쓰면 안 돼.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갑보험사 기준에서 쟁점은 뭐예요? 갑보험사 누가 가입한 거죠? 갑보험사는, 자, 우리 프로젝트가 익숙치 않아서, 자, A는 갑보험사에 가입하네요. A가 이 차량을 운전했던 A가 갑보험사에 가입하고, B는 위 사고에 대하여 을보험사에 개인용으로 가입합니다. C는 이 사고에 김영피보험자, 자기가 김영피보험자로 자기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병보험사에 가입해요. 순서상으로는 병보험사를 먼저 언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모험다원에서는 갑 먼저 썼는데 어디로 먼저 써도 아무 관계없어요. 자, 우리 공부한 논리의 순서대로 하면 병보험사부터 쓰면 돼요, 사실. 자, 병보험사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운행지배와 운행자에 대한 검토는 끝났죠. A를 운행자로 보든 C를 운행자로 보든 둘 다 운행자예요. 그죠? 책임관계만 따져보면 A가 C 관계에서 A는 운행자로 봤다면 얘는 승피가 될 거고, 운전피보험자로 봤다면 얘는 운전피보험자가 돼요.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운행자로 보든 운전자로 보든. 운행자로 봤는데 운전피보험자로 본다. 말이 안 되죠. 운전피보험자는 운전자여야 되는데. 운행자로 봤는데 운전피보험자 말이 안 되고, 승낙피보험자로 봤는데 운전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행자로 봤다면 승낙피보험자의 논리로 써야 되고, 운전자로 봤다면 운전피보험자의 논리로만 쓰면 돼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어쨌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C는 운행자예요. 김영피보험자예요. 근데 누구 다치냐면 C, D가 다쳐요. 얘는 동승자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책임 당연히 지니까 다 얘는 자발보상 책임 안 질 거고, 타인이 배제될 거고, D는 책임지게 될 것이고, C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에요. 이때 각 법률상 책임들은 언급했고 다. 보상 책임 관계를 봤을 때 먼저 뭘 보라 그러죠? 제가 특약 여부를 보라 그랬잖아요. 특약 여부. 자, 특약 위반 시험에 나올 거라고. 특약 위반 시험에 나왔죠. 특약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데, 지금 특약 위반에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상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예외 사유 없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빌려줬대요. 도난, 그죠? 승낙피보험자, 취급업자, 다음 설명 없는 위반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럼 결국 특약 위반이니까 대인 1 빼고 다 면책이에요. 자, 그럼 대인 1만 부책이고 대인 2 다 면책이라고요. 대인 1 부책이니 결국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A씨의 담보해 줘야 되겠죠. 병보험사는 D에게 대인배상 1만 부책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인배상 1을 부책시켰으니까 을보험사 기준으로 봅시다. 그럼 을보험사 기준에서는 뭐가 논점이냐면 논점 자체가 없어요. B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B는 운행자라고 되어 있고, 전담보에 다 가입했단 말이에요, B가. 대인 1만 가입했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죠? 대인 1, 2 다 가입했어요. 그런 을보험사의 기준에서의 김영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이 B의 책임을 다 담보해야죠. 책임 C하고 D에게 지고, C하고 D에게 다 질 거 아니에요. 이 C, D에게 대인배상 1, 2 모두 부책이다. 논란이 없죠, 이 문제는. 그럼 결국 병보험사는 대인 1만 줄 거고, 을보험사는 C, D에 대한 대인배상 1, 2를 다 부책시키는 거예요. 자, 갑보험사. 갑보험사는 이제 여기서 타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자, 타차를 적용할 것이냐. 자, 타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담보 되냐 안 되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어요. 자, 타차 운전담보 특약은 원래는 다 자동담보였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담보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 이걸 타차운전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한 다음에 타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 거의 없어요. 난 타차운전담보특약 가입 안 할 거예요. 다른 차를 운전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요. 왜? 추가적으로 보험료 해봐야 얼마 들지도 않고 거의 아마 출제자분이 만약 이건 타차를 자동담보되지 않는다. 타차에 대해서 자동담보되지 않으니 뭐 이런 거를 솔직히 논았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수 있겠지만 출제자분도 이걸 타차로 적용하지 말아라. 적용 안 해야 된다. 자동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를 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타차운전담보특약 담보된다라고 가정하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자, 타차운전담보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야 돼요. 누가? 김영피보험자가. 김영피보험자 누구예요? 갑보험사 기준에서 이 김영피보험자는 A예요. 얘가 운행자 책임을 지든 운전자 책임을 지든 타차운전담보특약의 요건 자체는 뭐예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요. 지금 다른 자동차 맞아요. 그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럼 피보험자, 김영피보험자가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 김영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했건 법률상 책임을 져야 돼요. 법률상 책임은 자배법이든 민법이든 져야 되거든요. 자, 운전자라 그러면 민법상 책임지게 될 거고 운행자라 그러면 자배법상 책임지게 될 터인데 결국 법률상 책임에 대한 요건도 다 성립된다고요. 결국 얘로구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 면부 책임. 자, 그럼 타차 기준에서는 타차 적용되는 게 맞아요. 타차 적용되면 논점이 중요한 거 있죠.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대인배상2와 자기신체 사고가 담보되는 거예요. 그럼 대인배상2와 자기신체 사고가 담보되니 대인배상2 자기신체 사고 부책 여부만 따지면 돼요. 자, 그럼 피해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C하고 D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D에 대해서는 대인배상2가 적용될 것이고 왜? 대인배상2 법률상 책임도 진 사항에서 D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는 건 대인2로 담보하게 될 것이고 이 C는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죠. C는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잖아요. C차잖아요. 이 타차운전담보특약에 보면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뭐로 담보한다? 자기신체사고로 담보한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로 보고 이들을 자기신체사고로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은 면부책을 이렇게 논하면 돼요. 갑보험사는 C한테는 자기신체사고 D에게는 대인배상2, 을보험사는 C, D에게 대인배상1, 2, 갑보험사는 D에 대해서 대인배상1만 담보한다 라고 결론을 내면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15점짜리 문제죠. 1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면은 시간상으로도 부족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 다른 문제들을 배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한 2장 정도 쓰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내용 맞죠? 병보험사는 이제 특별약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 1 빼고 면책이고 대인 1에 해당하는 책임들은 담보하겠죠. 그리고 대인 2, 1, 2는 을보험사로부터 CD는 대인 1, 2, 차 외부, 을차 기준에서는 외부인이니까 1, 2 다 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보험사 기준에서 타차의 소유자인 C에게는 자기신체사고 이 D에게는 대인배상2를 담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한 거에 비해서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와서 많이들 다 맞추셨을 거예요. 자, 일단 C의 보험금부터 한번 산정을 해보시죠. C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 자, C의 보험금의 핵심은 이건 피해자 측과실이에요. 이걸 적용했냐 안 했냐. 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실무에서는 100% 피해자 측과실을 적용하고요. 피해자 측과실이 뭐예요? 피해자라고 동일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제가 누구누구가 있죠? 소유자, 차량의 그 차의 소유자 또는 가족,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의 피해자 측과실 여부를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 측과실을 적용하면 지금 이 사고는 A하고 C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A하고 B의 과실이 8대2예요. A가 80% 과실이고요. C가 20%예요. 그러면 A의 80% 과실 여부를 C의 과실로 볼 수 있냐? 이 피해자 측 과실이거든요. 일단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풉니다. 자, C가 적용이 되면 C의 실제 손해액은 얼마래요? 문제에서. C의 실제 손해액은 안 나와 있나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C의 실제 손해액은 2억 2천이에요. 그죠? 2억 2천인데 장래비 500, 장애 위자료 8천, 상실 수익액 1억 3,500만 원이에요. 자, 이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이 80%라 그랬으니까 과실 80%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과실상계, 그러니까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일단 피해자 측 과실 기준으로 그럼 2억 2천에 2억 2천만 원에 과실 80%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0.8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4,400만 원이네요. 그죠? 자, 4,400만 원이에요. 4,400만 원인데 이 4,400만 원에 해당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대인배상 원으로 보상받아야 될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측 기준으로 간실되면은 4,4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기준 금액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일단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한번 산정해봐요.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이 금액이 1억 5천 미달하잖아요. 일단 대인배상 원으로만도 담보가 되네요. 그죠? 그럼 얘를 C가 적용될 수 있는 담보가 뭐예요? 어디에서, 어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 을보험사에서 대인 원투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 주죠. 자, 그러면 일단 얘에 대한 가실상계 적용했을 때 을보험사는 80%를 얘한테 까고 얼마 주는 거예요? 4,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을보험사가. 을보험사 기준에서 대인 원투로 적용하면 대인 원으로 사실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인 투 나갈 일이 없죠. 지금 이 정도 기준 금액이면. 그러면 을보험사 기준에서 얼마? 4,400만 원. 자, 갑보험사에서 추가 손해를 받을 수 있겠죠. 뭐? 타차운전담보 특이하게 피보험자니까. 그럼 타차운전담보 특이하게 피보험자 기준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적용해보면, 자, 자기신체사고 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급보험금은 일단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1, 2, 공제액이잖아요. 공제액을 공제하게 돼 있는데, 대인배상 1, 2를 뺀 금액이에요. 그죠? 그냥 비용인데, 대인배상 1, 2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예요? 4,400. 그러면 실제 손해액은 얼마였어요? 2억 2천. 2억 2천에서 4,400 빼면 얼마나요? 1억 7,600이나요? 그죠? 1억 7,600만 원 맞네. 자, 1억 7,600만 원이 남은 차액인데 이거 다 줘요? 아니죠. 한도가 얼마예요? 여기서 자기 신체 사고 앞을 봐야죠. 그지? 아, 여기 한도 나와 있네. 43,000. 3천만 원 한도만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신체 사고 각 보험사마다 가입된 보상금 한도가 사망보험금일 때 한도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야. 그러면 1억 7,6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거죠. 결국 C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건 C는 을보험사로부터 4,400, 갑보험사 자기인체사고로 3천만 원 담보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문제보다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계산 문제. 많이들 거의 대부분 맞췄을 것 같아요. 자, D의 지급보험금. D는 이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차내 동승자 감액이니까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많죠. 저쪽 을보험사에서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제가 이건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지만 일단 판례가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잖아요. 양쪽 다. 자, 그럼 결국 동승자 감액을 다 적용한다라고 작성하고, 물론 여기에서 논란은 있다라고 뭐 한 줄 두 줄 써주고 계산을 한 사람은 점수 더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승자 감액 그냥 한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니까. 이 사람의 손해액 기준으로 부상보험금, 회장의보험금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도 D, 일단 가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이 1억이래요. 그죠? 1억인데 부상보험금 4천만, 부상손해 4천, 장애손해가 6천이에요. 부상손해에서 치료비는 3,500, 휴업손해는 500, 장애위자료는 1,000만원, 상실수익액이 5천만원입니다. 구분을 딱 해줬네요. 저 부상보험금에서 치료비는 3,500, 휴업손해는 500,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위자료는 1,000, 상실수익액은 5천.
구분을 딱 져줬잖아요. 자, 동승자 감액이니까 이 반 까면 되잖아요. 50%. 그죠? 그럼 반 한다 그러면 이게 50%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50%. 그거 얼마예요? 이 4천만 원에 50%니까 2천만 원일 거고. 이거는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50%니까 3천만 원일 거예요. 사실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총 담보 금액은 5천만 원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부상급수가 1급이고 장애급수가 7급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뒤에 손해에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여기 돼 있잖아요. 상해 1급, 장애 7급. 그러면 부상 장애 7급, 상해 1급이에요. 그럼 상해 1급이니까 부상보험금에 해당하는 건 3천만 원 한도로 주는 건데 3천만 원 한도로 주려고 했더니 과실상계하고 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죠? 그럼 2천만 원 주는 게 맞아요. 끝이에요.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과실상계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 동승자 감액 적용하면 총 손해액이 6천만 원인데 50% 동승자 감액 하니까 3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 지급 끝.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으면 이렇게 나온 약속에 다 간기가 없고요. 요 3천만 원, 치료비가 3,500만 원이잖아요. 자, 치료비 이만큼 나갔으니까 치료비 1,750, 후유분에 250만 원 지급합니다. 치료비 1,750만 원은 여러 피해자분이 내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실무상 어떻게 해요? 치료비 다 줘요. 다 주고 여기서 상계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이 3,500만 원을 보험사가 다 내줄 거라고요. 근데 한도가 얼마예요? 책임보험 한도가 1급 한도가 부상급수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까지 다 줄 거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대인배상 투로 따라오면서 이 더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30%는 여기서 상계할 거예요. 치료비 상계. 치료비 상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3천만 원 부상보험금 지급되고 나머지 급수에 대한 거 치료비 상계를 적용하면 결국 총 금액은 똑같은데 요게 3천만 원이 되거나 이게 2천만 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답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그럼 총 지급되는 보험금, D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5천만 원. 합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권리에 대해서도 써야 되니까. 그럼 이 D에 대한 5천만 원을 누가 먼저 지급할까요? 을보험사가 지급하겠죠. 먼저. 대인 원투가 다 대이니까. 대인 원투가 다 을보험사 기준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갑보험사가 먼저 지급할 수도 있어요. 과실이 많은 쪽에서 먼저 처리를 하니까. 병보험사, 대인 원 지급하는 이 D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을보험사하고 병보험사잖아요. 그죠? 그럼 병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과실 20%에 대한 5천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을 구상하겠죠. 어디에? 을보험사에게. 결국 대인배상 기준으로 산정하면 병보험사 4천만 원, 을보험사 1,000만 원 이렇게 구상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예 목차를 빼서 분담과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구상금액에 아예 언급해줘도 돼요. 1,000만 원 구상한다. 과실 비율만큼. 을보험사한테 1,000만 원 구상, 갑보험사는 4천만 원 보상.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은 5천만 원.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우리 볼까요? 지우고. 자, 여기도 지워야겠네. 자, 2번. 이것도 얼핏 보면 실무자가 유리한 것 같죠? 전 전혀 실무자가 유리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에서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재, 면부책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차관 검토해야 할 사항을 대인 원투로 나눠서 기술하래요. 대인 원투로 나눠서 기술하라니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차관하고 조사해야 될 이거 자부 실무하는 분도 모를 수 있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이 실무자 위주의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일단 제가 보험 답안을 언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르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만 언급해도 돼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언급한다는 건 뭐예요? 면부책 따지기 위해서 보험사가 보상책임 발생 요건 따지잖아요. 얘가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얘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얘의 존재가 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타인에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거 면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지는 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이잖아요. 그것만 언급해도 사실 이거 20점짜리 문제였죠. 10점을 줄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따져간다면. 자, 여기에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죠. A는 B의 피용자로. 일단 피용자네요. 그죠? 자, 피용자인데 아래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B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C, A, B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참 타인이겠죠. C의 부상케 한 바, E의 C는 그의 자동차 보험으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대요. 이 직접 청구권. B는 자신을 김영피 보험자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풀반복했고요. 그죠? 보세요. 운전자의 연령 한정 특약 가입했대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연령 한정 특약 대인 배상 1, 2에 가입했고요. A는 사고 당시 특별약관에 위반하는 연령이었대요. 그리고 면허 정지였대요. 자, 우리 따질 거 뭐 있을까? 특약 위반 여부. 문제만 보면 무면허. 여기 나와 있는 여부가 따져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손해사정사가 차관하고 검토해야 될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거 다 찾아내라 이거예요, 사실. 그럼 다 찾아내라는데 그걸 대인 1, 2로 나누래요. 자, 대인 1하고 2. 자, 그럼 대인 1 기준으로 보자고요. 대인 1이 되려고 그러면 얘가 대인 1회사의 책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피용자래요. 피용자. 자, 차량의 사용에 대한 여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단운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이거 B가 이거 무단운전한 건가? 무단운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나요? 대인배상 2에서. 일단 무단운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인 1에서는 뭐가 따져져요? 얘의 지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일단 대인 1, 2 공통사항으로 피보험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왜? 무단운전자라 그러면 A는 피보험자가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B의 요청에 의하건 B의 직원이건 그러면 B의 직원이건 B의 요청에 의한 운전이라 그러면 A는 피보험자가 될 거예요. 그죠? 무단운전은 피보험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 주체 A가 B에 대한 이 기준으로 이 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A의 피용자인데 얘는 그러면 뭐예요? 사용자잖아요. 그죠? 얘는 차주예요. 차 주인이에요. 얘 당연히 운행자일 텐데 얘가 운행자이냐 무단운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자 될 거예요. 무단운전이 아니고 B의 요청에 의해서 운전됐다 그러면 운전자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쓰면 돼요? A의 지위가 이게 무단운전 여부에 대한 지위를 판단해야 된다. 왜? 결국 얘네 무단운전의 결과로 피보험자 여부가 결정된다. 또 얘는 무단운전자라 그러면 운행자가 될 거고 무단운전이 아닌 그냥 B의 요청에 의한 거라 그러면 B의 지시에 의한 거라 그러면 운전자가 되거나 속납피보험자의 여지가 된다. 이거 따져볼 만한 거죠. 면부책을. 자, 또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대인배상 1은 뭔 또 문제를 따져야 되냐면 고의사고 여부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왜? 얘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건 고의사고일 때 직접 청구권에서 주거든요. 자, 어쨌건 대인배상 1에 있을 때는 고의사고 여부도 중요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썰을 팍 풀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고의사고 여부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대인배상2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특별약관 위반 여부에 따른 지위가 달라질 거예요. 특별약관 위반. 만약 얘가 무단운전했다 그러면 도난운전의 예외가 될 거예요. 그죠? 도난운전의 예외 사유 중에 도난운전에 해당이 될 거고 또 연령 한정에 위반됐다 그랬잖아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자세하게 명시 설명해야 되는데 명시 설명을 입증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예요? 또 담보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얘가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만약에 절취했다 얘가 무단으로 운전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 면책이 약간 김영피 보험자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하에 의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을 거예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왜? A에 대해서 B가 너 무면허 운전인 걸 알고 맡겼냐? 알고 맡기지 않고 무단운전이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적용 못 하겠죠. 여기서는 고의사고와 함께 사고부담금은 언급해야겠네요. 왜? A의 사고부담금 자체가
A는 어찌되었건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얘가 무단운전으로 보든 무면허 운전, A는 무단으로 보든 무단으로 안 보든 A의 지위 자체를 여부를 떠나서 무면허 운전한 건 사실이니까 A의 사고 부담금 언급해야 될 거고요. 전 이 정도만 언급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 받을 수 있죠. 자, 얘의 지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서 또 피보험자 여부가 달라지죠. 그죠? B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 중 지시였는지 여부에 따라, 아니면 무단운전 여부였는지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서브로 또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이 사람의 과실 여부. 횡단하던 사람을 쳤다 그랬잖아요. 도로를 횡단. 도로 횡단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건 과실이잖아요, 과실. 어디를 횡단해야 돼요? 인도 횡단해야 되는데 왜 도로를 횡단하냐고. 그 위에 손해 사실을 위해 해야 될 뭐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징, 뭐 치료적으로 기왕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조사 사항들, 이런 사항들 언급해주면 되죠. 이게 무슨 실무 유형이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실무자들 뭐 경험 많지 않은 대인 직원도 이거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풀지. 자, 저는 괜찮은 문제였다 생각해요. 2번 문제. 1번 문제보다 오히려 2번 문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게 생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네. 자, 3번. 3번 문제는 노동능력 상실률. 이거는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 당황했냐면 그 어떤 학원에서도 사실 이거 막 모의고사로 내진 않았을 거예요. 네. 뭐 내지 않았을 거고, 저도 기본 강의 시간 때 책을 다 살필 때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 책 236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이게 기본 강의 시간 때는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시험에 뭐 대비를 하지는 않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 강의에 충실했던 분들은 당연히 풀었겠죠. 강조했었던 건 일단 우리나라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를 적용한다. 자, 이거는 사실 실무자는 이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공부 대비 안 했을 거라고, 실무자들도. 실무자는 이거 대비 안 했겠지만 통법으로 사실 적용했을 거예요. 이 수험생들이 분류했던 문제는 이거 한 문제 정도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전혀 못 풀거나 배우지도 않았던 문제 아니에요. 제 기본 강의 시간 때 또 제 강의 하나 22강 뭐 이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고. 맥브라이드 평가를 이게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그럼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문제가 뭐예요? 평가에 관하여 설명을 해요. 다 쓰래. 이거 어떻게 다 쓰냐고요? 맥브라이드 원전 제기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언급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 자동차 보험은 또는 여기 뭐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이 돼 있잖아요. 책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손해배상은 전부 다 이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을 적용해요. 근데 이게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 부상별로, 장애율별로 세분화돼 있다고요. 그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되어 있는 걸 실무에서는 사실은 옥외로밖에 구분을 안 해요. 뭐 이런 거 언급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에 의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 노동능력 상실률, 또 소득 상실설, 차액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적어주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들, 이거 적어주시고, 세분화된 기준들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업계수를 두고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했었는데, 기본 강의 시간 때. 제 손가락하고, 피아니스트 손가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다리랑, 현장 근로자 하시는 다리랑 또 다르고, 그 직업의 개수별로 장애율의 차이들을 두고 있어요. 장애율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율의 차이로 인해서 1급부터 9급의 개수를 적용해서 장애율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전에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옥에 옥내로만 하고 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병합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병합될 때는 어떻게 하냐? 병합되는 기준들의 공식들 적으시면 되죠.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A 뭐 두 가지 A하고 B의 장애율이 생긴다. 그럼 A 100 빼기 A의 장애율, 그죠? 그리고 곱하기 B 장애율.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장애율을 더하면 되는데 병합 시에 이 장애율 적는 것도 적으시면 되고, 이 문제점, 이건 사실 이걸 더 적었으면 좋겠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이 장애 평가율만 적용하는 문제점. 일단 이게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한 1940 몇 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기준이잖아요. 미국의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에 조금의 애로점이 있고, 또 이게 지금 현대 기준에 없는 이 장애율의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추상장애 같은 것들이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맥브라이드에 없는 거는 뭐 국배법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국배법을 적용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들 뿐만 아니라 없는 거, 예를 들면 맥브라이드의 결핵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결핵, 장애율의 결핵. 교통사고 나가지고 결핵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대 기준으로, 현대판으로 좀 수정할 요소가 있다. 그리고 장애율이 너무 막 현저하게 높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말 많죠. 뭐 척추체 고정술하면 32%, 그 위에 뭐 45%짜리 뭐 영구장애다. 실제로 이대로 45%면은 장애율이 그렇게 높은 건데,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의술상 이게 32% 이상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현대 기준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거 언급했으면 이 사람 완전 퍼펙트한 거죠, 사실. 이 문제점 언급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율이다 보니까 노동능력 상실률이잖아요. 노동능력 상실률이니까 장애율을 두고 이 결국 뭐 기왕증과 관련된 분쟁들이 있다. 사고하고의 기여도에 대한 이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약관에 분쟁이 있을 때는 제3의료기관에 가서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 제도를 두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죠. 다 못 썼어도 장애율은 맥브라이드 장애를 적용하고 있고, 옥내옥에 병합한다. 이런 건 사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런 거 봐서도 최대한의 방어 점수들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특강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거 수정 요소, 수정 감산 요소 같은 거 한 3가지씩은 뭐 외워 놓으셔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요구한 거는 뭐 많죠. 차 대 차 사고, 차 대 차와 이륜차, 이런 것들 사실 다 적으라고 한 건데, 최소한의 것들만 적어서도 부분 점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원칙은 일단 신뢰 원칙 기준으로 해서 가산 요소, 감산 요소,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모범 답안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사행, 횡단보도 규제, 교차로 대각선 횡단, 술 취한 상태, 보행자 급진입, 주택 3정가, 어린, 집단보행, 차보도 구분 없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한 3개씩 외워두시라 그랬었던 거. 그리고 자전거와 자동차하고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진입, 우자부담의 원칙, 이런 것도 3개씩 제가 외우라 그랬는데 외워놓으셨으면 충분히 적으셨을 겁니다. 자, 5번.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두 번 다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제가 얘기했는데 또 너무 명확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를 내면요. 일단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이거는 일단 운전자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가 그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체가 일단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형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럼 너무 뭐 사고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다 경찰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에 특례를 둠으로써 형사 처리에 특례를 뒀어요. 그 특례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 첫 번째는 무한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그 다음에 무한보험에 가입되거나 또는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는 보험 가입 여부. 우선지급금 보험 제도가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혹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가 보통 여기서 나타나는 게 형사합의죠. 형사합의. 즉, 첫 번째, 보험 가입. 어떤 보험 가입을 해야 되냐? 무한, 대인배상 무한, 그 다음에 우선지급금 제도,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으면 특례돼요.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 처벌을 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 이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형법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는데 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을 지고 행정적 책임을 져요. 자, 민사상 책임이 뭐예요? 우리 공부한 운행자 책임 또는 민법상 책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가 될까요? 손해배상이 되겠지. 자, 형사상 책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형법상 책임을 물게 된다고요. 사고를 내게 되면 그 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 그 처리특례의 기준이 요거라고요. 요거 가입하면 처리 특례해 주겠다는 거. 근데 요렇게 되면 처리를 특례해 주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고는 요 가입에 특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외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외되는 게 사망, 중상해, 뺑소니도 있죠. 이런 건 예외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공부, 이거 11대 아니 12대 중과실이지, 이제. 화물차의 사고도 침입, 신호위반, 횡단보도, 요런 거는 특례 예외다는 거예요. 특례 예외. 자, 이걸 적으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원래는 이런 사고가 생겨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리 특례가 되는 기준들을 적고, 특례 예외되는 걸 적어라. 이게 문제였죠. 이거는 제 기본 강의 시간에 충실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별표 쳐놨을 것이고 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저 이거 설명하면 행정적 책임은 뭘까요? 이게 뭐 무면허 운전했을 때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있죠. 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뭐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 여기 행정적 책임을 주는 거예요. 면허 정지, 뭐 취소, 뭐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이번 시험 문제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뭐 선생분들이 아예 못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 기본에 충실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가요, 그죠? 올해는 또 약술은 논할 약술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근데 그렇다고 시험의 범위, 우리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 올해는 없었어요. 충분히 다 자동차 보험. 왜? 자동차 보험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출제자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1번 문제에 대한 논란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답안을 쓰셔도 사실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논리대로 잘 작성했으면 좋은 점수 받으셨을 거고요. 나머지 약술도 아는 지식들을 최대한 적으셨다면 최소한의 부분 점수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공부하시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저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안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충분히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합격자 간담회 합격해서 오시고 저는 실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